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동열의 시대유감 윤동열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교육 천국, 교육 신뢰의 붕괴입니다. 사교육은 단순히 한 가정의 지출 문제뿐만이 아니라 입시, 취업, 그리고 지역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현황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년에 당장 가능한 해법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혜규 전 국회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임혜규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강민정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강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로 또 저희 민경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경찬입니다. 예, 저희 먼저 임혜규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두원공과대학교 총장도 하셨고요. 예. 또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 현안을 많이 조정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오랜 고민 끝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 출마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교육계에 예. 많은 분들 만나 뵙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교사들도 학부모님들 여러분들 만나 뵙고, 지금은 이제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예. 캠프 구성하고 이제 바쁘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지금. 네. 네, 또 저희 강민정 의원님 나오셨어요. 네. 바쁘신데, 일단 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학생 권리라든지 돌봄, 네. 교육 자치 등 꾸준하게 이슈를 제기해 오셨거든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이제 임기 21대 국회에서 그쵸, 국회 교육위원회만 4년 했어요. 예. 4년 하고 임기 마치고 여러 가지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쓰다가 예. 최근에 우리나라의 교육으로 인한 고통으로 너무 많은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아우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이 문제를 그냥 지켜만 보고 평론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고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 예비후보가 됐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을 열심히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현장을 이제 두 분 다 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지금 경쟁자로 네. 또 나오셨는데 네. 예, 오늘 또 선의의 정책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그럼요. 바람입니다. 네. 예. 먼저 현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로 보면은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에 대한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초중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요. 우선 저희 전문가로서 민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데이터 관점에서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연령이 좀 하향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다, 상위 소득층의 쏠림 현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글쎄, 숫자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네. 관측되고 있는데, 총액 개념으로 보면은, 네. 이 2009년에 이제 좀 감소가 됐다가 2015년에 최저점을 찍고, 네. 그래서 코로나 2020년에 이제 조금 감소하다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될 게, 지난 20년을 보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생각을 할 때 실제 이제 증가는 한 46% 증가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원화 가치의 변화, 또 1인당 네. 국민당 총소득을 적용하면 32.1%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감소. 예. 그리고 예. 초중고 학생 수 감소를 따져보면 학생이 27만 명 감소해서 34.2%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교육 총액의 감소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요인이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구당 사교육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드는데 2007년에 15.2만 원에서 2024년에 58만 6천에서 한 285%가 올라가는데 285%요? 예.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가치나 일인당 국민소득 생각하면 79.4%가 증가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네. 가구당 사교육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또 하나 실질적인 문제는 좀 총액의 문제가 아니고 예. 가구 소득별, 지역 예. 규모별 예.
그 격차 문제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예. 봐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구 소득별 격차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가 대개 한 30% 정도 나고 예. 지역 규모별로 보면은 이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차이가 15% 정도이기 때문에 예.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가구 소득별 격차 아. 문제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런 부분이 생각나네요. 사실 이게 부의 대물림으로 해서 교육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문제는 사교육이 과연 교육 격차를 만들어내느냐 문제는 또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 예, 나중에 한번 네, 더 그건 또 다른 듣도록 문제입니다. 강원님, 좀 전에 저도 이제 우리 교수님께 들었는데 그 코로나 전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뭐 학원 형태도 바뀌었고 또 현장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좀 사교육 영향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우리나라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가 됐잖아요. 네. 단순 교육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 문제가 됐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이 돼서 결국 저출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학습에 결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2년 6개월 동안. 예. 결손이 있으니까 이제 학부모님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아이들은 예. 아이들 나름대로 공포 이런 아, 것들이 그렇죠. 이제 예.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교육에 의존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존 심리가 훨씬 더 강화됐죠. 강화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대형 학원 중심의 이제 수강생들이 많았다면은 예. 최근에는 약간 관리형 학원이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수강 과목을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예. 아이의 학원 이후에 뭐 인터넷 심지어는 시간 체크까지를 전반적인 예, 걸 해주는, 부모들이 했던 것도 관리해준다는 거죠. 예.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이런 이제 관리형 소규모, 그리고 규모도 소규모가 되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용도 되게 고가로 들어가죠. 되는 예. 경우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사교육비 얘기 중에 저는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이 저연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4세고시나 7세고시 같은 이런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예. 이게 아동학대다 뭐 예. 이런 진단까지, 전문가 진단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저연령화되는 이 사교육이 굉장히 시장이 넓어졌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교육비 통계에는 이 영유아 단계의 사교육이 안 잡혀요. 그래서 초중고 사교육이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숫자로 통계로 나타나는 사교육보다 훨씬 많은 규모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의원님 들죠. 말씀 듣고 나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잡히는 부분이고 네. 그 전에 또 안 잡히는 부분까지 네. 고려를 해야 되니까. 네, 요새 굉장히 네. 저연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말씀하셨는데 이런 숫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이제 토론에 우리가 초반이고 또 예, 이제 예. 전반적인 방향 말씀 좀 드리면은 예.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교육부가 또는 교육청이 좀 예. 어떻게 이 문제 대처할까, 이제 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이 이제 이 사교육이 양쪽으로도 팽창하고 연령적으로도 더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고 그렇죠. 이제 예.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계 그 사교육비의 지출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초기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아까 민 교수님 말씀처럼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자녀 낳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 교육 분야만 얘기하고 또 초중등 교육 분야만 놓고 본다면, 예. 역시 공교육이 사교육을 능가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때 공부가 안 되니까는 공부를 보충하려고 학원 보내기도 하고 예. 불안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학원에 의존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학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교육이 사교육보다도 공부를 훨씬 더 신뢰감 있게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가가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그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국가 해결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 결국은 숫자가 높다는 게 시장의 불안이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이 공교육 말씀하셨는데, 예.
공교육이 사교육을 능가해야 된다. 저는 공교육 제가 교사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24년 동안 중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교육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다만 이 공교육이 왜 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에 지금 걸려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가를 진단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법을 찾는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기 사교육하고 입시 취업으로 이어지는 좀 긴 사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한국 부모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그 이전 4세부터 시작해갖고 초등 저학년부터 사교육을 시작해갖고 내신 수능 그리고 스펙 취업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 초등에서 시작된 사교육이 이제 중고등으로 갈수록 그 과목보다는 내신, 비교과, 입시 전략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는 그렇죠. 사실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제 초등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데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입시 규정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의 교육에서 특히 고등학교로 가면은 어떤 게 입시에 유리한지.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과 어떤 학습 선택을, 경로를 선택해야 될 것이, 이런 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래는 초등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초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초등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이게 최상위 트랙으로 갈 수 있는 진입에 성공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약간 전략, 입시를 준비하는 전 단계 전략의 단계로 되면서 또 중학교 뭐 수행평가 교사를 수행평가 관리나 뭐 독서 활동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사교육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가고,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내신하고 수능이 바로 입시 자료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입시 전략에 맞춰서 사교육이 선택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여담이지만 저도 이제 제 자녀가 8년 전에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너무 그래요? 놀랍네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뭐 개입할 수도 없고 뭐 도와줄 수도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민 교수님, 혹시 우리가 지금 사실 입학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제 처장도 하시고 또 담당도 하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입학 전형하고 채용 시장도 또 연결되고 경우에 따라 내신, 수능, 비교과 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저는 우선 이 사교육이 수능, 내신, 대학 입학, 취업, 아까 사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사다리가 과연 있는가? 사다리 자체가 너무 도식적인 우리 사고 속에 경직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교육은 수능 점수의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대신 사교육은 학업 성취도에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학생의 수준, 학년, 과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때는 이제 영어, 수학 같은 경우 하위권 학생일 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과목에 따라서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이 다 달라집니다. 실질적 효과 있는 학생들이. 다른 통계를 보면 결과적으로 혼자 공부한 시간이 많은 학생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대학에도 학점도 좋고 취업의 성과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교육이면 뭔가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도식적인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고교 때 사교육 의존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대학에 와서 학점이 낮아진다는 통계도 나옵니다. 제가 입학 처장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강남에서 사교육으로 수능 몇십 점 더 받은 애보다도 농어촌 전형이나 이게 지방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자기들의 수련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도전도 해보고 했던 태도를 갖춘 학생들이 사실 결과적으로 갈수록 GPA가 높아집니다. 아니, 지금 저희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걸 좀 상충이 안 되는 게 전방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더 높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이 사실은 그런 공교육에 정상적으로 집중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 학습의 성과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고교가 서열화돼 있어요. 그렇죠. 외고, 과학고, 특목고 이런 식으로 서열화돼 있고, 이 자사고 통계를 보면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 재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학생의 1.7배 정도 돼요.
그리고 왜 여기에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려고 하냐면 자사고 특목고에 가야지 입시 성과가 보장된다는 사회적인 어떤 관념들이 너무 강력하기 말씀 때문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 될 것 네, 네, 같고요. 네. 우리 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사교육을 이제 국가가 예. 그거를 이제 국가가 잡아야 되는 방식, 그리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할 건가. 제가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사교육이라는 게 그거를 통과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 예. 교육열이라고 얘기하고 학력주의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와야 예. 좋은 직장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 학력주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신화가 조금씩은 깨지고 있다고 보지만 아, 지금은 이제 예, 예. 경력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기업의 트렌드가 나름대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사교육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 고용 노동시장 구조와 밀접히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국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려면 교육 문제 하나만 가지고 처방이 안 처방이 되는 안 거죠. 되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거는 이제 교육 분야만 아니라 다층적이라고는 봐요.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논의는 앞서 이제 그런 논의를 하셨을 테니까 오늘 논의를 그 교육 분야로 이제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우리 교육이 중학교 때부터 좀 진로 코칭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잘하는, 그러니까 사교육이 많지 않은 나라들을 보면 대체로 중학교 때부터 진로 코칭을 잘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자유학기제 때 그냥 놀아라 이게 아니고, 그 아이의 특성이나 적성,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잘 구분해서 그 네. 아이에게 맞는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네. 필요하고, 요번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를 네. 낳고는 있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학생들의 진로와 연관된 특성화, 이런 거를 잘 하도록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런 쪽으로 국가가 안정적으로 제도 운영을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이제 사교육 구조 속에서 이제 실제로 누가 이기는 집단이라고 보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교육 업체도 있을 것이고, 상위소득층도 있고, 일부 아까 말씀하셨던 특목고, 자사고에 있는 그 출신들만 뭐 볼 수 있는데, 혹은 뭐 어쩔 수 없이 다들 뛰어드는 게임이니까 대륙성 게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정부 측면에서 이제 규제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사실 대상이 공급시장 학원을 규제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이 수요라고 해서 입시 유인을 좀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승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전 승자는 없다고. 사교육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학생도 승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교육 효과가 수능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다른 이제 일단 자기 학력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실은 더 그게 도움이 된다. 그 말씀드렸고, 사교육 업체는 승자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정부가 정책을 바꿀수록 더 좋은 시장이 새로 개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꿀수록 시장은 더 커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교육 업체 승자하고 또 하나는 정치권이 과거에는 승자였던 것 같아요. 왜? 정책을 만들어서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됐으니까. 근데 요즘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역풍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요즘은 아닌 것 같고. 규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교육 정책 또는 대입제도 공교육을 교육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아까 해방 이후에 비슷한 다 말씀 실패를 주셨어요. 해왔거든요. 반복적으로. 예, 예. 저도 2002 대입제도, 2008 대입제도 제가 제일 설계 단계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 엮어봤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게 차라리 좋고 개입을 하려면 사회 환경을 바꾸는데 개입을 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해요. 네. 사회 환경이 우리의 그 사회의 경직성, 예, 예. 또 그 다음에 그 불평등성,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따 핀란드 얘기도 하겠지만 핀란드와 차이점 바로 거기서 나타납니다. 이따 한번 다시 자세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이에 대해서 또 우리 임 의원님 좀 말씀 주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민 교수님 말씀 듣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민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승자는 아무도 없죠, 지금. 예. 다 패자죠. 사교육 업계가 계속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시장에서 예. 수익을 하고 있다는 거 외에는 그 다른 사람은 다 패자잖아요. 근데 그 패자를 만드는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은 정부 정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부는 아예 입시 정책은 아예 건들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아까는 무대책이 상책이다 이런 예. 정부도 있었잖아요. 예.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좀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노력을 그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그 노력의 핵심이 뭐냐면 공교육에 실제로 대학교 입시라는 선발 경쟁은 불가피하잖아요. 그렇죠. 그 선발은 예.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선발이 과잉되거나 또는 다른 방향,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 방향을 잡아오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걸로 오늘날 네. 표현되지만 국가가 과도하게 그 선발을 관장하든지 아니면 대학이 선발을 관장하는 대학 입시제도 이런 걸로부터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그러니까 내신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 공교육을 그 선생님들의 권위를 높이는 거니까 평가권이 선생님한테 네. 있는 거니까 대학 입시로 가는 그쪽으로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그래도 교육계에서 부단히 해왔어요. 맞죠.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을 좌절시킨 게 솔직히 얘기하면 누구냐면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학부모나 국민들의 그것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그거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지한 게 사실 정치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책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올바른 대학 입시제도가 뭘 건가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 합의하에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신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종교 그렇죠. 내신과 수능의 비율을 뭐 이렇게 하자는 둥 저렇게 하자는 둥 이게 주로 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정당이나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막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사교육을 엄청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그 전형이 많다 보니까 저도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핵심적인 주범이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그 계기로 촉발을 자꾸 시키는 것은 정부의 대입 정책, 갈팡질팡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입 정책. 이 저는 가장 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임 의원님도 사실 교육위에서 많이 그런 말씀하셨을 그러니까 텐데. 제가 의원님이나 저나 정치권에서 특히 그렇죠. 교육위에서 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자기 반성문이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교육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어 왔는데 큰 틀에서 일관되게 저는 한 줄 세우기에 네. 근본 성격이 안 바뀌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 어쨌든 수시를 확대하면서 약간의 이 다양성, 입시의 다양성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다른 정치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게 다시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이 막 확 늘어나고 지금 그렇죠. 학교마다 또 40%. 다르죠. 예. 네. 아니 그때 이제 40%로 높여놓는 최근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큰 틀에서는 한 줄 세우기 이 서열화, 이 선발 중심의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자주 바꿨느냐도 문제지만 바꾸는 내용과 질이 어떤 것이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입시 제도를 바꿀 때 저는 이제 좀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이런 변화들을 하는 걸로는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한 줄 세우기 그다음에 문제풀이식 문제풀이 찍기식이죠. 사실상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객관식이니까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수능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의 근본적인 입시 제도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제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기는 사람은 없고 다들 지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계층별로 이제 피해가 좀 다를 텐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교육비가 가정의 소득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는데 지금 중산층 같은 건 또 여유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소득층은 아예 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임 의원님, 그 사실 중산층의 공포는 불안이고 저소득층의 포기는 기회박탈이라고 보는데 이 두 개가 좀 다르잖아요. 이거 동시에 다룰 수 있을까요?
각각에 맞는 뭐 중산층에 맞는 처방 다르고 예. 또 저소득층에 맞는 처방 다르고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네.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은 이제 그렇게 취할 수도 있지만 근데 크게 보면 공교육의 회복이죠. 예. 사교육이 크게 그 사교육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꼭 네.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술이나 체육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친구들은 또 별도로 약간의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교육이 그런 것을 다 품고 네.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 뭘까? 뭘로부터 출발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교권이 너무 추락돼 있잖아요. 아, 교권에 예, 대한. 그래서 예. 학교에서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업 자체가. 선생님은 어쨌든 진도를 나가야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진도에 나가는 거에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비율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는 선행학습을 학원에서 다 하고 온 친구들은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는 뭐 딴 거를 공부한다거나 혼자서 자습을 한다거나.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거를 따라갈 수 없어서 뒤처졌기 때문에 못 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좀 수업이 제대로 되도록 선생님이 좀 그 훈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그 학교 폭력이라고 심지어는 정서적 폭력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수업이 일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실을 수업이 가능한 방식으로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AI 시대에 다양한 툴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AI라고 하는 툴을.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좀 전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게 저는 사실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그런 시도를 해보자. 학생 한 명 한 명의 그 진단도 하고 그 진단에 맞춰서 학습 모듈도 제공을 하고 또 선생님은 그 전체를 코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변환을 해서 그냥 개별화가 가능하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에서 처방이 가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되려면 교사의 교권 회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그 자체로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권에서부터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학부모님들한테 교육감 같은 사람이 나서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을 좀 존중하자 우리가 그런 문화를 좀 만들자고 대대적인 운동을 벌여야 될 우리 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권 문제는 진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 말고도 지금 격차 얘기를 격차 하는 문제죠. 거잖아요. 이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지금 뭐죠? 한국교육개발원인가? 제가 어떤 통계 조사를 보니까 이 학부모님들 중에 중학생 학부모는 49%?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는 한 43% 정도가 학원 안 보면 불안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최상층부 빼놓고는 중상층 학부모도 자신의 노후를 아이를 위해서 사실은 다 이게 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시도조차 못하면서 생기는 무력감과 계층 간 위화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는데 저는 이 문제 해결하려면 교권 문제를 확보해서 학교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육을 하려고 해도 이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인 틀들이 너무 강력하게 작동하면 어렵고 그게 저는 입시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입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서열화 구조를 이렇게 깰 수 있는 이런 입시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어떤 측면에서 지금 아까 평가권도 말씀하셨는데 평가 혁신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제 이게 객관식 줄 세우기 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중심이잖아요. 모든 게 지금 내신도 이번에 이제 2028 대입에서 내신조차 지금 그동안 조금 절대평가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악화됐는데 이 상대평가 중심에 내신을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얘보다 하나라도 더 맞아야지만 내가 유리하다, 입시에 유리하다는 이런 상대평가가 계속되는 한 선생님들은 이 상대평가라는 게 변별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변별력 구조의 학교 교육 활동의 운영 기본 틀을 사실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도 학점을 교수로서 이제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상대평가로 결정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 수업마다 또 클래스마다 또 다른데 그들을 또 그 잣대를 갖고 점수를 무조건
비율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죠. 교과 선생 입장에서는 내용마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네. 이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그 격차를 좀 줄이려고 정부에서는 이제 사교육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원을 해야죠. 지원을 하는데 네. 이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근데 근본적으로 왜 학부모들이 불안하고 공포에 떠느냐. 아까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획일적이 경직된 체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 제가 수학을 전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포자라고 하는 아이들이 수학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거를 잘 도와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별 뭔가 학습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결국은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전 그동안의 그 방법으로 특히 이제 소득 격차 때문에 오는 예. 그 부분을 풀어가려면 그동안 EBS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AI 개인 맞춤형 지원 체제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사교육이라고 악마가 아니거든요. 개인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산적인 사교육이냐 아니냐 비생산적인 거냐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그 컨설팅 시스템.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재원이 사실은 그 AI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해서 정부가 고민하겠죠. 저는 국가 전체 틀로 보면 지금 한 30조가 우리 사교육비라고 한다면 한 15조 정도 거기에 투입하면 사교육비가 확 줄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방향을 정하면서 생각할 게 지금 우리 논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그 논리를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5년, 10년 후에 AGI 나오고 ASI 나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스킬과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에 태도와 가치 이런 요소들이 결국 AI를 앞서는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런 고민을 이제 해야지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했던 그 논리 체제에서 우리가 맴돌면 저는 그 다음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애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시켜가지고 어떡하실 겁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를 갖고 많이 다루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교권에 대한 말씀도 하시지만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은 교사도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스킬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교사의 역량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재교육이 돼야 되는데 또 교사분들을 또 만나게 되면 또 힘든 게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하세요, 다들. 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전 세계에서요. 네. 제가 좀 얼마 전에 본 통계인데 우리나라 교사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요. 네. 이걸 이제 지표를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이렇게 고급진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환경과 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그 교사들이 입직을 하고 나서 계속 자기 업그레이드,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뭐 연수라든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좀 국가에서는 제가 볼 때 교사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문제의 핵심은 구조와 환경에 있다.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진짜 사실 성적도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분들이 교사로 가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여러 측면에서.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교사 역할 변화는 이제 교사들의 몫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뭐 아이들이 AI를 교사보다 더 잘 다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사들에 대해서 AI를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사들의 역할이 예전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지금도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AI에게 좋은 질문을 하려면 그 개념적 이해가 굉장히 있어야 질문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데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수학적 개념을 애들에게 가르치는데
AI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절한 도구거든요. 그 모듈로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미국의 칸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수학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면 아이들이 다 자기 속도에 맞게끔 수학적 개념을 이해해 나가거든요. 예. 그거는 누가 해주느냐? 그건 AI가 해줄 수 없어요. 그 코칭은 선생님이 해줘야죠. 그러니까는 교사들의 역할이 지금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학습을 코칭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예. 예전에는 백목 들고 칠판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였다면 지금은 그걸 시험 보고 또 확인하고 이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학습 코칭을 잘 해주는 걸로 전환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의 변화를 해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대한민국 교사가 세계 최고죠. 예. 예. 그럼 믿죠. 그러니까는 정부도 그걸 믿고 학부모도 그걸 믿고 교사들한테 맡기는 게 교사 예. 존중이죠. 또 그런데 먼저 저는 의원님. 이 부분에서 예. 지금 AI를 너무 과도하게 저는 이제 강조하면 또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 AI가 이제 도구일 뿐인데 요새 AI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너무나 AI에 대한 접근성이 이게 쉬워졌죠. 높아졌기 높아졌고. 때문에 예. 일상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고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보면 AI를 통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생략된 정답만 내려진 정답만 그것만 듣고 이해하는 이걸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네. 최근에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를 활용을 하되 교사 주도성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거를 수업과 교육 활동의 학습 효과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는 명확하게 하지 않고 너무 AI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인지능이라는 말이 최근에 네,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인간만이 있는 능력, 이 역량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저는 교육에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과제가 지금 생겼다. 예. 그 AI가 되게 개별화 교육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한 효과성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진짜 교육의 중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 개를 다 우려가 적정하게 해야 있습니다. 되겠네요. 저도 사실 그나마 지금까지 직접을 하고 논문도 계속 쓰고 있지만 이게 AI에 넣으면 너무 쉽게 되니까 중간에 생각하는 과정이 생략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는 했으니까 거쳤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아이들은 네. 내가 구성되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에 그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략하게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훈련 자체를 삭제된 상태의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강 의원님은 부분이죠. 선생님이셨겠지만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은 틀리고 답만 맞으면 그렇죠. 되냐 이건데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교육에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덧붙여서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얘기가 나오니까 두 의원님이 지금 네. 서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민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예. 각각 한마디씩 두 해주시고 분, 예. AI 부분 AI 넘어가는 걸로. 부분에 저도 두 분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OECD에서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어요. 발표 나온 게 처음부터 AI를 하는 학생은 뇌 발달이 저하가 되고 처음에 기초를 자기가 닦은 다음에 AI를 쓰면 뇌 발달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 교육은 탄탄하게 하고 AI를 쓰도록 그렇죠. 해야 된다. 요새 기업들도 고민인 게 많이 활용은 하지만 잘못하다가 그 기업의 구성원들의 역량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그걸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순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한 다음에 AI를 도구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요즘 말씀 중에 이게 굉장히 나중에 임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초중고는 사실 보편 교육이잖아요. 우리나라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 역량을 획득하는 단계가 저는 공교육이라고 보고 이 공교육에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기초 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제1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두 분이 결국 근데 그 기초 교육을 높이려면 진단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진단에 AI라는 툴을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딱 같은 얘기신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패턴인데 또 조금 결국은 달라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예비 후보시기도 하니까 두 의원님 다 강남 비강남의 지역에 대한 수도권 내에서의 격차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서울 지역에서도 그리고 상위소득 하위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학력이라든지 진학 격차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걸 손을 봐야 될지 먼저 임 의원님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공교육에서 그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성화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특성화고와 일반계고의 비율이 거의 한 6대4, 5대5 이런 정도로 보통 돼 있어요. 그 유럽에 있는 이 공교육이 강한 학교들 보면 뭐 핀란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런 조기에 그 진로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고 그쪽으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에 걸맞게끔 그 학교를 나오면 또 그렇게 그런 대학에 그렇죠. 관련되는 대학에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도를 했던 게 마이스고가 그런 노력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시도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단계에 특히 특성화고에 대한 그 대대적인 지원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곳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도록 또 연결을 시키는 작업이 저는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는 선택지가 분명하게 있도록 자기 삶과 관련해서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냐고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건 이제 특성화고를 통해서 좀 강화를 하는 게 정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죠. 예. 강 의원님은 특성화고의 교육 과정을 좀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고 사회적인 이 협력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 채용에 권한과 책임 있는 기업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사고 특목고가 학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비싸죠. 다른 학교. 네, 이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전체 고등학생의 4.3%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인서울의 주요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17.9%, 거의 18% 돼요. 그럼 이게 한 4배 이상 차이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여기 사교육에 계속 투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지역 간 격차와 그다음에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 이 문제는 특성화고로는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구조적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역시 학벌 사회의 이 대학 서열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학 서열 체제가 강력하게 남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특성화고 조금 좋아지더라도 근본적인 이 격차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대학까지 들어요. 건드려야 되니까. 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대학 지역 인재 선발, 교육 인프라, 진학 정보 차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부분이 사교육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 격차를 키우고 있나요? 자료를 보면 지역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광역시, 중소도시, 특별시, 농업, 읍면 지역 순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요. 거기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의 인프라의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교육 환경, 사설 교육 기관, 진로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디지털 소외되는 문제. 특히 더 정보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로 학습 상담 사교육비가 2017년부터 따져보면 2024년까지 110%가 증가를 합니다. 현재 2024년 자료를 보면 1,007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상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진로 탐색에 대한 어떤 불평등 문제가 나오고 또 디지털 얘기도 아까도 말씀드려서 그런 차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지역별로의 뭔가 그 균형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부모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기대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자녀들에게. 그리고 학습 지원 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학교나 지역사회가 부모들 교육을 좀 잘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도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모의 역할도 있지만 또 지자체에서 그렇죠.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같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부모 환경 요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공교육 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교육 기관에 학교에 오면 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교육, 돌봄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의로운 차별, 제가 이런 개념도 썼는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겐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 거, 해주자. 이런 네. 공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요즘 사교육이 거의 없고 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좀 높다는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핀란드도 있고 에스토니아, 뭐 네덜란드가 거론되는데요. 우리 민 교수님 이쪽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시니까 말씀 듣고 싶은데 한국과 다른 점이 무엇이고 실제 왜 사교육 억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 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네. 이 용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입 경쟁에 대한 절박성 차이. 아, 대입 경쟁에 대한 절박성. 대개 핀란드 얘기하면 거긴 뭐 경쟁도 없고 시험도 없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거기도 대학 진학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원 60%는 국가 대학 입학 자격 시험으로 선발하고요. 40%는 본고사가 있습니다. 근데 본고사는 고교 내용하고 상관없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결이 안 되면 곤란하죠. 그리고 사교육 연결도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 서열화도 심하고. 그런데 왜 그러면 핀란드가 우리하고 좀 다른 환경이냐? 사회의 어떤 유연성, 사회 불평등성 문제가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재수를 하더라도 바로 고담 재수를 하고 뭐 재수를 하더라도 하루 종일 1년 내내 학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핀란드에 있는 분들은 나이가 많은 재수생들이 많답니다. 직장 다니다가 또 시험 보고. 언제라도 대학 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런 경쟁의 절박성, 그런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것들 긴장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의 유연성을 넓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육 내용에서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아까 진도 얘기도 나왔고 뭐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거든요. 531 교육계획에서 뭐 다 아시지만 다양성 특성화가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또 획일화로 가고 있어 우리 교육이. 그리고 또 시대적인 흐름과도 전혀 180도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교육 내용에서도 유연성이 필요하고 사회도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유연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절대 대입 경쟁이 사회 불평등을 만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회 불평등이 대입 경쟁을 만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또 얘기를 그래서 불평등 문제를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풀어갈 거냐. 사회 경제적 격차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소득 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 사회 안전망, 복지 문제 뭐 이런 요소들이 돼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 뭐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어라고 안심이 돼야지. 우리나라 체제는 한 번 꺾어지면 다 평생 못 산다 이런 긴장감이 높기 때문에 치열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연성, 불평등성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저는 교육 문제 이거 풀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사교육 억제 정책이. 근데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평가 안 하거든요. 절대평가하고 그다음에 개별화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 같은 경우는 한 교실에 2명 내지는 3명의 교사가 들어가서 뒤처진 아이들을 그때그때 지원해주고 지원교사들이 그렇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아주 우연하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국가가 교육 제도를 통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줄 세우기 아니고 성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건 절대평가거든요. 이 절대평가와 개별의 아이들의 성취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런 교육관을 좀 명확하게 하면 그게 핀란드에서 배울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에스토니아도 사실 그렇고 이거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사실 내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나왔었던 거기도 하고. 수능도 사실은 요새는 오히려 제가 아까 AI 우리 잠깐 논쟁이 됐지만 요새 AI가 온거지 손으로 쓴 온거지도 채점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저 서술형 절대평가하고 수능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합의만 저는 이루어지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서? 민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이제 모두의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 경제적 격차가 이제 불평등 이게 사실
교육을 통해서만 이제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쪽으로 집중돼 있게 만드는 요인이잖아요. 사회 경제적 요인이라서 네. 이제 그 정치하는 분들이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여러 방면에서 해야 되고 저는 그거를 이제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 기업들이 기업이 네.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분들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배려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도 되고 그리고 또 와서 그러니까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좀 와서 참여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와서 강의도 좀 해주고 이렇게 정말 온 마을의 학교를 돕는 차원에서 기업이 1번으로 나서서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핀란드 같은 예. 경우에 또 경쟁이 되게 사실상 대학 입시에 가려면 자기가 원하는 좋은 학교 가려면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열심히 하면 이제 가는 구조죠. 거기는 누구랑 싸우냐면 옆에 친구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학교 가고 싶은데 내 자신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옆에보다도 잘하는 게 아니라. 싸움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을 간다고 해서 네.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간다고 해서 거기를 못 가고 다른 데 간 친구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월등한 지위를 갖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뭐 의대 가는 거, 로스쿨에 가서 합격하면 평생에 이제 귀족처럼 되는 것 같은 이런 문화잖아요. 분위기고. 처음에 어떤 직업을 네. 갖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평생의 근데 벌어들이는 여기는 이제 그렇지 차이가 있으니까.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평등하거든요. 그 임금이나 고용 구조 그렇죠. 면에서 우리는 그게 이제 굉장히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가 사회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자. 그렇게 되고 나면 교육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그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옆에 친구랑 너무 심하게 경쟁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그게 뭐냐면 이제 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특히 네. 이제 학교에서의 내신 같은 경우는 좀 절대평가로 바꾸자 이래서 절대평가로 네.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성적 부풀리게 안 하도록 맞습니다. 선생님들 네. 내에서 어떻게 네. 좀 그 시스템을 잘 갖출 건가 이런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입시 있고. 평가할 때 힘듭니다.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이 학교 내에서는 또 함께 이루어지고 근데 그거를 그럼 다 누가 할 거냐?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해서 교육부를 또 관장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는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선거 때마다 또 그 공약을 하기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국교위를 만들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 거기서 그렇죠, 중장기적인 거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쟁의 장으로 삼지 않겠다고 저는 예. 좀 정치하는 분들이 대통령부터 예. 좀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봐요. 또 그 속에서는 정말 10년, 20년 멀리 보고 국가 중장기 계획을 같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 만들어내고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을 한 해주시네요.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얼마 전에 채용시 차별 학교 출신 학교 차별 금지 법을 만들자는 대규모적인 행사가 있었고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역할 중에 개별적인 기업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정치권에서 네. 이 학벌주의가 구조적인 어떤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아예 입법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채용해서 예. 이런 것들이 저는 만들어진다면 정치권이 어느 정도는 지금 역할을 하는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진짜요? 두 개 정도 질문 더 드릴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만드셨고 실제 실천도 하셨는데요. 뭐 제도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선행학습 규제도 있고 고교학점제도 말씀 주셨고 정시수시 개편해야 될 사교육 억제 정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가장 효과적이었고 가장 부작용이 컸다고 생각하는 게 각각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간에 우리 교육계 혹은 정부가 이 교육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아요. 네. 그래도 그때마다 그 전문가들과 함께 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예. 예, 다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그 중에서 성과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느 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이제
선행학습을 규제한다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이 일부 방과 후 수업에서 규제가 된 거지만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규제할 수는 없거든요. 됐죠, 예,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책은 큰 효과는 못 냈어요. 예. 그 이제 풍선 효과가 또 있고 사교육을 막 하나를 막으면 또 다 늘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제를 도입한 거는 또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에게 평가권을 줘서 그게 기초해서 대학을 가도록 하려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도입은 했는데 또 주춤주춤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절대평가를 몇 개 과목은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또 절대평가를 도입했잖아요. 근데 나머지를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하지 못하고 또 주춤주춤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몇 가지만이라도 도입한 게 어디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거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그거를 좀 더 늘리고 좀 더 늘리고 이렇게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면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교육계 내부에서 또는 교육 정책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교 학점제가 이제 많은 교사나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좀 불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취지는 좋고 이제 선택권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진로를 학생들이 나름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좋은 설계라고는 보는데 준비가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큰 틀이 아니라 지금 고교 학점제를 겨우 도입했는데 그거를 뭐 전면적으로 그만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잘 다듬어서 빨리 정비할 수 있는 건 잘 정비를 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강 의원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가 성공적이고 뭐가 좀 임내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학점제가 지금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취지는 좋은데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고교 학점제라는 교육과정하고 입시가 충돌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고교 학점제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면 그걸 가지고 평가받는 건데 지금 수능은 아직도 9등급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신도 사실은 절대평가하지만 이 옆에 또 상대평가를 또 기재하게 법적으로 이게 규제를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A라는 걸 배우고 싶은데 A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안 했어. 학생 수가 작은 데 가면 내가 평가받을 때 난 불리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애초부터 이 현행 입시 제도가 이 고교 학점제 취지를 근본적으로 작동이 안 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교육부 당국과 국가교육위원회가 또 입시를 관장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적어도 2028은 이제 4년 전에 예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다음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대입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저는 이런 상대평가와 서열 중심, 변별력 중심의 입시 제도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거 이게 안 돼서 교육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이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 교수님 다 말씀을 들으셨는데 의원님들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는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제도를 내놨는데 저는 바꾸지 않는 게 차라리 정답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선행교육규제법 규제 효과는 있었지만 사교육비 감소 뭐 제대로 효과 안 나왔다고 하고 있고 고교 학점제도 지금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정시가 수시 뭐 어떤 게 좋으냐는 갑자기 뭐 수시 몇 프로 하라 뭐 정시 몇 프로 하라 이런 식으로 막 정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철학과 태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개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본인의 임기 내에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특히 교육 문제만큼은 굉장히 신중하게 긴 호흡으로 하나하나 다지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정치가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교육 문제에서. 물론 정치가 또 해결은 해야죠. 근데 이제 양면이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의 운영 방식 자체를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에는 이 교육 문제 계속 맴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자기 임기 내에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씩 저는 국교위도 저도 뭐 그다음에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안은 뭐였냐면 10년 임기 주자고 그랬어요. 10년이요? 대신 정치에선 독립적이 되잖아요. 예. 근데 전 지금의 큰 문제는 뭐 강연님 계시지만 문제는 여야와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게 저는 제대로 갈 수 없는 구조라고 봐요. 전 제대로 가려면 그거에서 전혀 독립된 10년 임기로 주신다면 이 문제를 굉장히 차분하게 하나씩 갈 것 같아요. 교회 그런 의원- 관점에서 저는 앞으로 정치를 통해서 뭐 또는 정부나 정책 결정하는 분들이 기본 철학과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니 말씀을 들으고 하니까 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아니 국교회 중요한 것을 의원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국교회 의원은 근데 또 선정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대법관 선정하는 것처럼 네,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거. 예. 국가교육위원회가 여야 정책 대결의 장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도록 하려면 사실 국교의 위원을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그걸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사실. 근데 그 근본적인 구성의 문제를 정말 교육계에서 정치적 중립을 갖는 분들이 정말 들어가가지고 오랜 임기를 가지고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사회적인 그 합의를 이뤄내고 그렇게 구성하는 게 너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교육위원회 임무가 3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잡는 거 하고 교육 과정 개정 문제하고 마지막이 뭐냐면 사회적 합의예요. 그래서 우리 민 교수님하고 우리 임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국가교육위원들이 결정권을 갖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존재했던 그 이유, 어떤 교육 안건이나 의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사회적 합의를 조직해내고 이것들을 사회적 결론으로 만들어내는가. 저는 그래서 지금의 조건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만 한다면은 상당한 정도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이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을 냈는데 그거보다 이제 국가 이 교육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그런 해법도 있겠지만 이 국가 교육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어떨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하고 사실 처음부터 우려를 좀 하긴 했어요. 3명의 합의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만든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좀 더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좀 잘 해서 또 이런 그 핵심되는 분들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좀 차분하게 잘 끌어나갈 수 있는 분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거버넌스가 그래서 처음부터 싸우는 형식으로 여야의 대립을 쪽으로 옮겨놓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기능하기 어려웠다고 그 점은 지금도 이제 안고 있는 어려움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대학 입시는 좀 한 10년 정도 막 미리 지금은 4년 예고제거든요. 근데 저는 한 6년 정도 예고하면 좋겠어요. 이게 초중등 교육법은 있거든요. 대학 입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4년 전에 해야 된다고 있어요. 근데 한 6년 정도로 하면 4년은 잘 짧은 것 같아요. 중학교 다닐 때. 뭐 6년 이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결정되는 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이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대학 갈 때는 이렇게 입시는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미리 발표하거든요. 그럼 그에 맞춰서 그러면 안정적으로. 근데 지금은 4년제로 해놨는데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 그냥 시행령이나 대통령의 지시로 그냥 그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뭐 사실 수능과 내신의 비율을 바꿔버리면 대학 입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 그렇게 못하도록 입법을 분명히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아예 정치권은 하지 마라. 국가교육위원회가 해라. 이렇게 딱 규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강 의원님 어떻게 말씀을 이제 국가가 훨씬 더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입법까지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나서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조금 구체적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와 지금 교육감이 있잖아요. 이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 단위가 최대한 저는 협력하는 연대 단위 역할을 저는 지금은 사실 각자 따라 놀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이 교육 정책이 어떤 단위의 일방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을 결정하는 학교의 삶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교육청 단위의 일들이 되게 네. 많아요. 결정력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가정과 교육청이 또 협력하는 네. 이런 네트워킹이 좀 구조화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출발선에서의 격차라든가 사교육의 네. 그 불안이라든가 또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면서 공동의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는데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강 합니다. 의원님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은 이제 감명이 깊은 게 지자체 그 네. 현장의 사회적 대화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네, 네. 말씀 계속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게 현장에서 있는다면 좀 그래도 학부모들이 좀 불안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김 교수님 그래도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예. 정치권이든지 정책 결정하는 분들이 합의를 했으면 좋은 게 문제의 본질이 대입 경쟁 자체가 아니라 그 경쟁의 절박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 환경 문제다. 그렇죠. 이걸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정책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살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이를 합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 문제와 연결을 해서 정책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운영 방식이 이게 수십 년간 똑같지 않습니까?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번역했다던가 인세인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인세인. 제가 번역 안 할게요. 그 뜻이 뭐냐?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변화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정책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네. 늘 다른 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인세인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뉴스핌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토론 한 번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정말 끈질기게 어딘가가 집중해서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금씩 나아지죠. 그래서 뉴스핌이 한번 우리 윤 교수님이 주도하셔서 계속 이 문제를 파고들어서 하나의 그 뉴스핌의 브랜드 가치로 만드시든지 해서 좀 기여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다뤄야 될 것 같고 네.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교수님도 계속 초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이번엔 또 강 의원님부터 네네. 앞으로 좀 이것만은 좀 믿고 기다려두고 이렇게 개선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좀 이렇게 카메라 바라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저는 사실 지금 우리 교육이 약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온몸으로 그 절규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교권까지 급격하게 위기를 맞고 있어서 총체적인 위기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민 교수님께서 획기적인 급격한 변화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다. 이제 반창고를 붙이지 않고 그동안 반창고를 붙여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서울교육에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 인사 말씀 전에 저는 우리 민 교수님 같은 분이 제발 좀 저런 분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오셔서 일을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임기를 한 10년 이상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공교육이 지금 이제 사교육에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공교육이. 그래서 저는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확신을 학부모들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교육의 대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핵심에는 그 학생들이 수업이 진짜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의 수준과 욕구와 소망과 이게 또 전인적 성장을 하는데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준다고 지금 초중등 교육 재정을 고등교육으로 슬쩍 빼돌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초중등 교육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고등교육은 고등교육대로 또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학생들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바꾸고 교권을 존중하도록, 그거는 교육감들이 해야 되거든요. 앞장서서 해야 돼요.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역할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학생들은 진짜로 한 명 한 명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선생님들이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업이 정말로 저는 온 사회가, 기업을 중심으로 온 사회가 그 학교, 초중등이에요. 유초중등 교육에 관심을 더 쏠 수 있도록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 마을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말로 기업과 모든 공공기관과 이런 모든 자원들이 학교를 위해서, 수업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맨 앞에 그 길에 저도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윤동열의 시대유감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불안을 만들고 파는 구조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구조를 바꾸는 데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의 결론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천국은 단순히 학원비 부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교육 신뢰, 기회 구조의 전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과에는 부모님의 욕심이 아니라 제도가 만든 불안에서 야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학원에 보내냐고 묻기 전에 왜 학교 교육만으로 불안하냐, 왜 입시가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를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사교육을 없앨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이 필수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 변화는 예고와 검증,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고 지역과 계층의 출발선 격차를 어떻게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열의 시대감이 고른 이 시대에 필요한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원이냐 학교나의 선택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평가, 입시의 예측 가능성과 공교육의 신뢰가 회복의 답이다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동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